안녕하세요. 현자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진짜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다음 레벨을 준비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조금 쉬었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논술 칠 친구들도 있을 거고 면접 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머지 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뭔지,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정리해 보시고 빠르게 좀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본인을 조금 못 봤다고 해서, 혹은 잘 봤다고 해서 또 너무 대단히 자만할 필요도 없고, 아직 좀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못 봤다고 해서도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수능 조금 못 본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뭐 망가지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사회탐구 영역 생활관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나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 즉 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실천규범 윤리학이구나 라는 거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근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메타 윤리학을 지금 이 사람들이 비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규범 윤리학에서 메타 윤리학을 비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간과하지 않죠. 메타윤리학이 절대로.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메타윤리학은 그걸 강조하지 않죠. 이건 이론윤리학이 강조하는 거고. 3번, 현실의 도덕 문제의 윤리이론을 응용해야 된다는 걸 간과한다라고 실천규범윤리학이 메타윤리학을 비판할 수 있겠죠. 도덕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 인과관계의 설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기술윤리학이니까 틀렸고, 도덕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 요거는 메타윤리학인데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하지는 않죠. 메타윤리학이.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입니다. 갑을 사상 가들 입장. 갑 이름을 바로잡는 것. 정명. 이거 딱 보면 공자구나 바로 나오죠. 정명은 외워두셨어야죠. 정치의 시작이다. 이름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예학이 흥성하지 않아. 예학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제멋대로 돼요. 예학 사상까지 이어갑니다. 을. 도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도는 자연스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히 말하면 노자의 입장이고,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돼. 무위자연.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가. 1번 공자.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한다. 이거는 도가의 입장이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 그리고 하나 더 충까지도 충과 서의 자세를 일구는 강조하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3번 노자.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 예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도가는 예법을 굉장히 싫어하죠. 인위적인 거라서. 시비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도가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내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니라 분별적인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확실히 유교 입장에서 틀렸고, 노자 입장에서도 인이라는 사랑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틀린 선지. 2번 정답. 3번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중요한 표현이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 정의의 원칙이 침해되었다는 걸 정당하게 알린다. 롤스구나 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1번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된다. 헌법의 근거라고 하면은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헌법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들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 헌법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잘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일반 법이나 일반 정책이랑 헌법은 조금 다른 거예요. 헌법은 사회 체제 그 자체를 정의 내리는 것이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시민불복종이 행해지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의 헌법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헌법의 근거가 되는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이랑 일반 법, 일부 정책 이런 것들 구분해서 외워둬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부 법이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 이런 거랑 헌법은 절대 같지가 않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2번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없다. 근거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롤스가 표현하기를 이거 불러만 드릴게요. 종교적 교설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할 수도 없다. 혹은 집단의 이익에 근거할 수도 없다. 개인의 이익에 근거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시민부복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번 정의론 오직 이 시민부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 이런 게 아니라 양심적 개인들이 따르는 다수의 정의관에만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위치를 좀 바꿔줄까요? 다수의 정의관 이렇게. 혹은 다수의 정의감도 쓸 수 있습니다. 3번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있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정의로운 시민들에게도 있어요. 어디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정의로운 시민도 부정의한 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수는 해야 된다라는 정확히 말하면 이 의무는 자연적 의무를 뜻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게 롤스의 자연적 의무거든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 살고 있다면 정의로운 시민이라면 부정의한 법을 막 어기고 다니지는 않는다. 법을 다 어기고 다니면은 이 사회의 정의로운 체제를 파멸로 이끌고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을 막 어기고 다니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막 사회가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시민복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그 법이 어디까지나 아주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고 사소한 수준의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수할 의무가 성립될 수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부정의한 법은 준수해야 된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에게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가 아니고 이거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 기억나실 거예요.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를 다 하고 나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시민불복종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롤스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시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헌법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그 헌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 헌법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 헌법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결코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뭐 국회를 통해서 혹은 다수결을 통해서 제정됐다고 해도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 1번. 4번입니다. 국제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끝났죠? 현실주의. 권력은 국제정치에서 최상이라고 인정되는 가치. 정치적인 정책은 권력을 유지, 확장,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 이러면 현실주의 되겠고요. 국제사회의 평화는 국제연맹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연맹 얘기 나왔으니까 칸트인가? 국제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고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만 관여할 뿐이지. 사실 뒤에 생략된 내용이 있죠?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들을 복종시키거나 복속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상주의고 칸트죠, 정확히는. 기업현실주의,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없다. 종식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평화 이런 건 없고 국력 경쟁은 항상 일어나는 건데 대신에 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는 있죠. 틀렸고. 이상주의 칸트, 평화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평화조약은 정확히 말하면 일부 전쟁 상태는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상태를 평화조약만으로는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칸트에 따르면 제대로 된 평화조약은 전쟁의 화근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특히 1대1 국가들끼리 딱 이 평화조약을 맺는 국가들끼리만 그러면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는 건 아니고 1대1로 소수의 국가들 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쟁 상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서로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상태를 종식시킬 수는 없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무조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에 따라서 보장됩니다. 이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환대를 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량한 이방인들, 적대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환대의 권리를 가집니다.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조건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리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존재하죠.
여기 갑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고, 이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확정조항 3항이 만족되면 되죠. 모든 사회는 공화정체. 1항, 평화연맹이 국제법을 만들어가지고 국제법은 평화연맹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확정조항 2번, 3번의 세계시민법이랑 관련된 내용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까지 만족되면 칸트 입장에서도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럼 정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5번,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 일단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 유형성의 원리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공리주의자구나. 선택의 상황에서 개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행위 공리주의자구나. 규칙 공리주의 아니구나.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행위이다. 행위 공리주의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 벤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을 막 따지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용성에 있어서 그냥 양만 고려하는 아마 벤담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됐겠죠? 자율주행차를 설계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1번,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반영하여 주행하도록. 이거는 칸트죠, 칸트. 2번, 탑승자와 보행자의 고통의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세요. 그게 정확하죠.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쾌락을 최대화시키고, 이게 공리주의의 목표니까.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행하도록 설계하세요. 이거는 뭐 어떤 입장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보행자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되고, 이거 칸트고. 사회적 관습에 대한 선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세요. 이건 맥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덕윤리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적어줄까요? 여기 칸트, 덕윤리. 정확히는 맥킨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관습에 대한 선이라고. 정답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6번. 삶은 죽음과 함께 걷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하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이다. 삶은 기가 모인 것이다. 그리고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가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죠. 만물은 하나야. 좋아하면 멋진 것, 싫어하면 역겨운 것, 역겨운 게 멋진 것, 멋진 것이 서로 다시 역겨운 것. 상대주의를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주의. 그 다음,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길로 통할 뿐이다. 성인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길로 통한다라는 게 분별이 필요 없다. 차별적인 연속적 순환 과정, 차별적이지 못한, 차별할 수 없는 연속적 순환 과정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고, 성인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모든 것은 하나라는 걸 이해한다. 기억, 삶에 얽매이지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죠? 도가의 입장 정확합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말고 인의예지를 행해라. 도가는 인의예지는 인위적인 분별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삶과 죽음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도가의 시그니처 표현이에요. 삶과 죽음은 계절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윤회의 일부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결정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교잖아요. 그렇죠? 불교. 여기는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 같은 경우에 죽음을 의식하지 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의예지만 유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는 유교선지라고 보기도 좀 힘들겠네요. 정답은 2번. 7번. 이 성적인 윤리랑 관련된 내용이었죠.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개인은 감각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일단 자유주의 느낌 나죠. 성적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는 있어야 된다. 이 안에서의 도덕적인 제약은 있어야 된다.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이 존중되기만 하면 자발적 동의 그리고 상대방의 자율성까지 존중이 되면은 무조건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유주의의 입장. 그리고 아래에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성행위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바탕으로 출산, 양육까지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보수주의구나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에 비해 보수주의가 가지는 입장, 성의 가치를 감각적 쾌락에서 찾는 정도, 자유주의가 더 높을 거고요. 성행위의 존재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부부 간의 사랑을 보수주의 강조하니까 맞고요. 사회적 관점에서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그렇죠?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책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보수주의니까 Y랑 Z가 높은 걸 찾아보면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8번이요. 공직자의 자세, 청렴 바로 나왔죠? 정약용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정약용 형님. 목민관의 기본적인 의미, 목민심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덕의 근원이다. 목민관이 욕심을 부려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으면 안 돼. 재물에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치료가 없는 것,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도 칭송하면 안 돼. 아울러 목민관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돼. 그래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고 청렴해질 수가 있어. 1번, 애민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절용과 청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맞는 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된다. 맞는 말.
납품을 받을 때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목민간이 욕심을 부려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으면 민생고가 심해진다고 돼 있죠. 사람들의 생활에 힘듦, 고통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납품을 받을 때 백성들이 생산자인데 당연히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이 되겠습니다. 4번, 작은 선물이라도 사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작은 선물이라도 나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고 청렴해야 된다. 국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을 따져 국가재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된다. 절약하면서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3번이 정답. 9번 문제죠. 갑.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사람들까지도 중요합니다. 살인을 직접 한 사람도 그리고 명령한 사람도 협력한 사람도 전부 다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내년에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 사연이다. 왜?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은 철저하게 사형에 처해야지만 이게 동해라는 게 맞춰진다. 동등성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가 맞춰지기 때문에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형벌을 너무 세게 하면 인간이 개선되지가 못하고 오히려 강팍해져.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엄격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니기 때문에 억제시키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형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베카리아 되겠습니다.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이야. 계약론자죠.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희생해야 돼. 요거는 루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칸트, 베카리아, 루소 이렇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A부터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보복법, 동해보복적 응보주의가 될 거고 칸트 예스라고 대답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베카리아, 루소가 아니오로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없나요? 있죠. 베카리아 사회계약론자니까 법이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되고 일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 혹은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루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루소한테도 법인 겁니다. 일반 의지의 주권의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 일반 의지가 주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카리아, 루소도 동의할 거라서 틀린 선지다.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베카리아가 동의하고 루소가 반대해야 되는데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가? 베카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생명권을 넘길 수가 없다. 누가 대체 나의 생명권을 국가에 넘긴다고 얘기를 하겠냐.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사형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내 생명권을 국가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베카리아는 얘기할 거고, 루소는 반대로 아니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제에 동의해.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권도 역으로 국가에 양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도 그냥 생명권 국가에다 넘기자. 그러면 함부로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루소는 얘기할 거고 베카리아는 불합리하다고 볼 거기 때문에 맞는 선지. 디귿 C는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가? 형벌은 범죄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에 반하는 범죄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형벌도 같이 세져야지만 이 범죄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베카리아가 이렇게 주장하겠죠. 리을 D는 루소.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가? 루소 입장에서 반대로 조건부적으로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가일 텐데 우리는 살인자에 대해서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계약자가 예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계약을 어겨버렸다.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생명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국가의 공공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5번. 10번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해서 소유 권리라는 게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분배의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된다. 이거 노직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원리는 노직이 쓰는 단어. 지금까지 이 정의를 말해왔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래야만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과거의 사람들이
이 소유물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혹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일어났냐, 정의가 일어났냐, 이거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이 소유물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었다면 나는 무조건 소유권 인정받아야 돼. 반면에 내가 이 소유물을 넘겨받는 과정 혹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거나 뭐 사기가 일어났거나 해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은 나한텐 소유권이 없어. 국가가 교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노직의 정의의 3원칙, 취득 이전 규정의 3원칙이 되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를 안 가지는 거를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소유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는 소유물이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롤스가 이런 측에서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신체적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막 찌르고 다니면 타인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광범위하게 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롤스의 정의의 일원칙이죠.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 하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이거 중요하죠.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뭐죠? 차등의 원칙.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요거는 뭐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이 원칙이 되는 거죠.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똑같을 필요가 없다.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 원칙과 함께 그러면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꼭 균등할 필요는 없다. 불평등을 인정하는 롤스의 사상. 기업, 노직,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노직한테. 이거 정형적 분배 원리예요. 노직한테는. 도덕적 공과 혹은 마르크스의 필요 혹은 공리 혹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까지도 이 노직 같은 경우는 정형적 원리라고 부르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정확히 보면 이거 재산을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사회적 가치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소유 권리를 막 불평등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노직 입장에서는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소유 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 권리가 거의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노직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만 않았다면은 절대로 이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정에서 이 소유를 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소유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과거에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이 물건에 대한 내 소유권은 무한대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권리를 불평등하게 나눠준다 이런 식의 표현도 절대로 성립되기가 힘들다. 이게 소유 권리가 아니라 물론 재산이나 사회적 가치였어도 당연히 틀린 선지입니다. 이거 정형적 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니은 롤스,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이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건 사실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최소 수혜자한테만 이익되고 부자들한테는 이익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수혜자한테도 이익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도 다 이익이 돼야지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차등의 원칙은 모든 성원의 이익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딕은 롤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거 6월 평가에 나왔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리는 절대로 제한될 수 없다. 이 선지가 틀린 선지로 6월 평가원의 7번 문제 1번 선지로 나왔었거든요. 아니 제 휴대폰이 이 친구가 뭐가 불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간에 꺼져가지고 디귿 선지부터 다시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미리 필기가 돼 있죠. 제가 지금 카메라 꺼진지 모르고 계속 해설해가지고 그래요.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어떤 자유도 제한 불가능한 자유는 없어요.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 사회 전체의 광범위한 자유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어떤 자유, 일부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기본적 자유는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러면 이론칙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노직한테도 모든 자유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롤스한테도 모든 자유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리을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 이거 재능이라고 봐도 돼요. 천부적 재능이라고 봐도 되는데 노직 기준에서 자신이 타고 태어난 천부적 재능 혹은 그 재능으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개인이 소유할 권한을 가지는 것, 부정의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개인이 소유할 권리를 가지는 게 맞고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질 혹은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소유, 즉 개인이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소유할 권한을 갖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공동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동시에 쓰긴 하죠. 근데 이거는 천부적 재능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개인은 소유할 권한을 가진다. 이거 맞는 선지가 돼가지고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맞겠습니다. 정답 4번. 11번입니다. 배아에 대한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을 추구하는 자의주의적 우생학은 배아의 사물화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우생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아의 사물화를 초래함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생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생활관료에 나오는 사상가는요. 하버마스예요. 지금 이 사람도 하버마스인 거를 알고 푸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유전적 간섭으로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이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수안에 나와 있었던 제시문이에요. 올해 수안에.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수능 보실 때도 수특 수안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주체로서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난 사람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의 자율성을 박탈당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인간 몸의 자연 발생성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야. 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 조작되지 않고 태어나는 거는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우생학적 접근이란 건 그런 조건을 뒤흔들어. 그래서 나쁜 거야. 다만 유전적 간섭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건 치료라는 규제 개념에 의해서 인도될 때만 허용될 수는 있어. 치료는 괜찮아. 근데 우생학이라는 인간 자체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학문은 배제되어야 돼, 지양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버마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유전적 간섭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존재하죠. 언제? 치료 목적일 때 가능합니다. 니은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마음대로 우생학을 펼치는 것은 인간의 미래를 위해 권장돼서는 안 되겠죠. 개개인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그것 때문에 개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귿, 인간의 유전적 자연성은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이다. 여기 적혀있죠? 인간 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조작당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가 맞습니다. 부모는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으로 자녀의 삶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개인들을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주체로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권력, 즉 파워가 있으면, 이거 힘이란 뜻이에요. 힘. 힘이 있으면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힘이 있으면 책임도 가져야 된다. 누구죠? 요나스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에는, 인간들끼리는 예전부터는 되게 자명했어. 예전부터도. 예전에도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들끼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책임이 종전의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 왜? 힘이 강해졌으니까.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힘이 확장되었기 때문이야.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야.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원명령 혹은 공포의 발견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부정의 대답이죠. 잘 봐야 됩니다. 긍정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의 권력에 비례하는가? 인간이 가져야 될 책임은 나의 힘에 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책임의 대상이 아닌가? 아니죠. 요나스는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이었던 비의도적이었던, 예측했든 하지 못했든 다 책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3번,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하는가? 맞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견적 책임, 이런 얘기가 나오죠. 4번,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충분히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는 아무래도 인간이겠지만, 현 세대 인간. 하지만 권리를 지금 주장할 수 없는 존재, 정확히는 미래 세대라든지, 미래 세대라든지 아직 안 태어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자연, 이성이 없어가지고 주장을 할 수 없는 식물, 동물, 무생물 이런 친구들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도출되는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나스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죠. 힘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13번이요. 뉴미디어의 윤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뉴미디어의 발달했어.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중요하죠? 쌍방향적 소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됐어. 예전엔 소비만 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허위 정보도 만들고
고유의 정보도 만들고 전달하기도 해. 이러한 정보의 홍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이건 뭡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물론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정보를 선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다 포함된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 숨겨도 IP 추적으로 사용자가 밝혀질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돼. 사이버 공간에도 윤리는 있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윤리 필요해.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도 주체야. 여기 뉴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 참여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얘기 나와 있고 익명성 때문에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익명성을 강화하면 안 되겠죠. 거짓 정보의 생산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도 책임 있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된다라는 표현 쓸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 14번입니다. 환경윤리 문제였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바로 나왔습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하면 누구? 테일러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되고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릴 수는 있는데 무리하지 않도록 부려야 돼요. 왜? 너무 무리하게 학대하면서 부리면 우리의 도덕적 소질, 소위 말하는 감수성, 동정심 이런 것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동물과 관련한 의무를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칸트의 간접적 의무랑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삶의 주체 나와 있습니다. 아, 레건이구나 라고 바로 판단하면 되겠죠.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돼. 자원인식 금지.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으면 안 돼.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칸트 그리고 레건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죠. A. 테일러만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지녀야만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녀야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칸트 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건의 삶의 주체도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고 삶의 주체도 칸트 같은 경우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생명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상가들이 전부 다 당연히 생명을 지니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테일러는 생명을 지니기만 하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칸트는 생명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레건도 생명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근데 어찌됐든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정확히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죠? 모두 공통점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알파벳이 없지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니은 B. 동물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하죠?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라고 표현을 하면은 인간의 평가랑 관련된 가치는 뭐죠?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수단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거는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의존적인 가치 이렇게 얘기하면 수단적 가치가 되는 거고 내재적 가치는 수단적 가치의 반대말로 인간의 가치 평가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위치면 칸트만 동의해야 되는데 칸트 입장에서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반면에 테일러나 레건은 동물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디귿 C는 테일러랑 칸트만의 입장, 레건은 동의하면 안 되는데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레건은 어때요? 쾌고 감수 능력 조건 중에 하나 맞습니다. 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쾌고 감수 능력과 이익 관심이 필요하다고 레건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건은 맞는 표현이고 필요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테일러나 칸트 같은 경우에 쾌고 감수 능력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이기만 하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테일러는 생명이기만 하면 가진다이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랑 얘네들은 상관이 없고 레건은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을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D가 지금 칸트만 빼고 나머지 둘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는 의무라고 표현을 하면은 칸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모든 의무들은 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간접적 의무도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의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의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은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할 거고 테일러나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아니라 동물이나
혹은 식물이나 레건 같은 경우는 삶의 주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생물 전체, 식물까지도 이렇게 의식을 가지지 않은 존재까지에 대해서도 직접 인간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답 5번. 15번. 제가 그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로크 혹은 홉스 이렇게 3명 중에 3C2 혹은 3C3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결국 나왔죠.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력에 의한 공포가 자연 상태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서 공포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지배를 해주는 공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확실한 힘을 가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만투 벌써 나오면 일단 홉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지배에 놓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홉스. 모든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해. 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연권들을 완전히 향유하기가 힘들어. 이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를 결성해 공통의 재판관을 만들어. 그래서 국가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권리 향유가 불확실하다라는 표현도 불완전한 평화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국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또한 로크가 주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로크인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가불의 입장 비교해보면 가분 홉스는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맞죠? 공포심을 느끼는 권력이 없으니까 자연 상태에서 혼란이 있다. 그 혼란에서 벗어나려고 국가를 만든다. 홉스 입장 맞습니다.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홉스 같은 경우에 저항권을 따로 인정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반면에 로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이란 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로크는 동의에 따라서 이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고 정치적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동의 같은 거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아리스토텔레스인 것만 잘 보면은. 리을,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의적 혹은 국가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 로크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왜요? 저항권이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가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자의적이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국가의 권력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민이 반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한편 홉스 로크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둘 다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회계약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시민의 의무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헷갈렸을 만한 부분은 로크는 모르겠는데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니까 홉스의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그럼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계속될 수가 없는 건가? 놀랍게도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다. 홉스가 그렇다고 해서 막 저항해라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홉스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홉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하거나 국가가 개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이 자연권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막 저항하라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따라야 될 의무가 사라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여주지 못하면 국가의 권위도 상실되고 시민의 의무도 상실된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홉스가 저항권을 인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학술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 선지는 이 선지 그대로 외워두시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국가는 권위를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시민의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다만 저항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윤 과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홉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집은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야. 이런 중심을 창조하는 과제는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인간에게는 이런 중심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요거를 볼로브가
공간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반드시 자기 삶의 중심을 집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주함으로써 우리는 실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블로브도 실존주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주한다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하여 뿌리를 내린다. 이 표현 블로브한테 중요하고 그것을 집으로 삼다는 뜻이야. 특히 거주는 분리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가 있고 여기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내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집이라는 거죠. 그런 개인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서 온전히 노력해야만, 열심히 해야지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볼노브의 입장. 이거 6월 평가원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1번,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편안함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당연하죠. 집이라는 것은 안정과 평화의 영역.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제를 쏟아부어야 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이다. 집은 구체적인 체험 공간의 중심이다. 이런 중심을 창조해내야 된다. 이런 표현 보면 알 수 있죠. 4번,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소유하기만 하면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해서 모든 조건들이 만족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소유 혹은 지배라는 표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 다 실제로 제대로 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참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족한 조건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존재를 쏟아부어서 노력해야죠. 그렇죠? 나의 중심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이곳을 기반으로 삼고 집과 어떤 내적인 친밀감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죠. 외부는 위협의 세계, 집 안은 내부의 평화와 안정의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17번,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 속의 세계와 성의 세계가 있는데 속된 세속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현이죠. 아래도 적혀 있지만 엘리아데입니다. 이런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엘리아데가 성현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인간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하지만 비종교적 인간한테는 당연히 종교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죠. 실제로는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스러움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돌을 그 자체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돌에 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같은 데 가봐도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를 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나타난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세계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성 그 자체라고요? 성스러운 거 그 자체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거지.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고 성스러움이 나타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성스러움 그 자체가 이 세계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2번, 이 세계는 속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성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이 세계는 속된 세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죠. 세속적인 것에서도 성현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에게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고 단순히 자연물이 아니라 성이 드러나는 자연물이라고 보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맞겠죠. 신은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낸다. 맞습니다. 자연, 속스러운 세계를 통해서 성스러움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맞죠. 정답 1번. 18번, 동양사상가의 가상편지이다. 당신은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당신이란 사람이 처음에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편지를 쓰는 대상이기 때문에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제정했다. 이 표현 누가 자주 쓰는 거죠? 순자가 자주 쓰는 겁니다. 일단 힌트,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돼.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그 네 글자로 화성기위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 나오면 빼박이죠. 당신은 순자가 되겠습니다. 성악설을 주장한 유교 사상가, 그리고 동시에 예약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요. 천하의 혼란이 생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면서 아울러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거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한자 나와 있는 거 자주 봤던 한자죠. 겸애라는 한자죠. 모두에게 평등한 차별 없는 사랑. 이건 묵자가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묵자겠네요.
비록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악기 소리는 즐겁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죠? 악기 소리는 원래 즐거운 거예요. 묵자도 그건 인정합니다. 임금과 대신들이 백성에게 악기를 만들게 하고 연주를 일상케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백성은 먹고 입을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야. 다시 말하면 백성에게 절대 생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묵자가 순자를 비판하기를, 내가 볼 때, 묵자가 볼 때 당신 순자의 견해는 음악과 예의의 조화를 통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는 강구한다라고 볼 수 없고,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여 화합하는데 음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순자의 입장이니까 순자에게 비판할 수 없겠고,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구한다라는 것도 순자가 지금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이란 게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순자가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묵자랑 순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구체적인 차이를 찾자면, 순자도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음악들은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일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있다는 거지, 좋은 음악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예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순자라면, 묵자는 아니야, 음악은 그냥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비악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묵자의 비악사상, 음악은 금지해야 된다. 4번,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묵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다. 묵자가 순자에게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무익하다, 이거를 너는 모르고 있어 라는 거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묵자는 음악이란 게 무익하다,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비악사상을 주장한 사람, 순자는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해야 된다 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정자가 선악의 음악을 장려하는 게 백성에게 무익하다라고 묵자가 순자에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정답 5번. 19번. 우리가 하는 원조의 역할은, 원조 얘기네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들의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의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풍요로움을 우리 사회 시민들에만 나눠주는 건 잘못이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싱어, 혜택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 효율성. 우리는 최소국가 안에서, 최소국가라는 표현 딱 나오자마자 노직, 삶을 선택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존엄성을 지닌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이건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노직은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협동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유교환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별개로 최소국가 안에서 같은 존엄성을 지닌 개인들끼리 서로서로 협동할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직의 입장. 그러면 롤스, 싱어, 노직, 지금 이렇게 되겠고요. 1번 A. 롤스가 싱어에게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원조 목적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롤스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롤스는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어야 된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볼 사람입니다. 2번 B는 싱어가 롤스에게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한다. 그럼 싱어가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 빈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고, 롤스 같은 경우에 상대 빈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확실히 기억해보면은 롤스 입장에서 무조건 틀린 거죠. 그렇죠? 롤스는 상대적인 빈곤이 있니 없니에 신경 쓰지 않고 질서정연하니 아니니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고통받는 사회냐 아니냐를 신경 쓰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 상대적 빈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죠. 3번 E는 노직이 나머지를 비판하는 건데,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이건 왜 틀렸을까요? 싱어 입장에서 틀린 거예요.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게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싱어는 주장합니다. 언제? 우리의 이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가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때 복리를 훨씬 더 많이 증진할 수 있을 때 먼저 도울 수도 있다라고 싱어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직이 싱어한테 하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D.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싱어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노직인데, 싱어가 노직을 비판하는 선지로 적절하지 않죠. 5번 F. 롤스가 노직한테 원조 대상국이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해야 된다. 원래는 부정의가 많아가지고 고통받는 사회가 돼 있는 이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돼서 스스로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야 한다, 도와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의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롤스는 원조를 의무로 주장한 사람, 노직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현재 분단 상황은 정전이야. 전쟁이 멈춰있는 상태니까 전쟁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야.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야 한반도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되지, 안 끝나면 어려워.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종전선언은 남북한이 상호 적대 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거고, 남북교류에 물꼬를 두고 평화를 이끌어낼 거야. 종전선언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될 수는 있어. 근데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은 유지될 거야. 따라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추진돼야 돼. 북한이 핵폐기하면 그때 종전선언을 해줘야지. 종전선언을 아무 대가도 없이 해서는 안 돼. 종전선언이 북한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고 상호주의의 대상이 아니야. 상호주의라는 거는 이쪽이 뭘 줬으면 너도 뭘 줘야 된다. 우리가 종전선언 할 거면은 너도 핵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인데, 종전선언은 상호주의의 대상은 아니야. 북한만 좋은 게 아니거든.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정전 상태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평화가 왔으니까 핵을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종전선언 해야 돼. 조건 없이. 여기는 조건 있게 해야 돼 라는 입장입니다. 1번, 북한은 현재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이거는 둘 다 동의할 내용이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이 남한의 적대적이라는 거. 2번, 분단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가? 이 사람들 둘 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를 둘 다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3번,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은 여기도 갑이 남북교류가 확대될 수는 있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을 같은 경우에도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선지. 4번, 종전선언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기 상호주의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는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추진돼야 돼. 우리가 종전선언 해주면 얘네들은 핵폐기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상호주의 입장 찬성, 상호주의 반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이 핵심 쟁점이 되겠죠. 5번,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인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식되지 않은 상태가 맞다는 건 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미 지나간 결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제 영상도 많이 보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고마웠고요.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또 불교의 연기론 아시죠? 우리는 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다들 다시 만날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좀 웃으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